나를 찾아가는 새로운 여행. 권택환. 이리저리 나부끼며 세월 따라 걸어온 길 돌아보면 그다지도 먼 길도 아닌데 머리엔 흰 눈이 내리고 벗겨지고 어느새 70이 넘었다. 고향에서의 어린 시절과 학창 시절. 괄호 열고 1951년에서 1971년 괄호 닫고. 산 넘고 물을 건너 도매산골 내 고향 경북 상주는 300의 고장, 쌀, 곶감, 누에고치로 유명한 곳이다. 나 거기서 6.25 동란이 한창이던 때 세상에 나와 크게 울음을 터뜨렸다. 찢어지게 가난했던 초근 목피 시절에 초중고등학교를 고향에서 졸업했다. 상주고 1학년 때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농사 지으시며 우리 칠남매를 키우시느라 모진 고생을 많이 하셨다. 어머니가 싸준 꽁보리밥 도시락이 부끄러웠던 초등학생인 내가 선택한 일이 있었다. 5학년 어느 날 둘둘 말아 대각선으로 어깨에 둘러맨 책보가 풀려 꽁보리밥과 김치와 고추장이 쏟아져 뒤범벅이 되었다. 매운 냄새가 진동했다. 순간 내 얼굴도 고추장처럼 빨개져 보자기를 들고 나와 얼른 쓰레기장에 버렸다. 그리고 점심시간에는 수도가에 가서 밥 대신 수돗물을 벌컥벌컥 마셨다. 그날 이후론 어머니가 도시락을 싸주어도 화를 내며 그냥 학교로 뛰어갔다. 그렇게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매일같이 꽁보리밥에 고추장 아니면 김치였어도 점심시간에 배 굶기지 않으려 한 어머니의 사랑보다 속 좁은 나는 친구들 앞에서의 부끄러움이 더 중요했다. 또 더 부끄러운 행동이 있었다. 동생은 중1, 나는 고1 때 읍내에 있는 학교 앞에서 자취를 했다. 어머니의 교육열이 대단하셔서 읍내 학교를 보내주셨다. 그런데 동생과 함께 살면서 형제간에 심하게 다투었다. 동생은 형과는 도저히 못 살겠다. 집에서 학교 다니겠다며 엄마를 조르고 졸라서 자전거를 사서 그 먼 길을 통학하게 만들었다.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동생을 고생시켰다. 동생아, 미안하다. 무엇이 그리 급하여 재수 씨와 어린 두 딸을 두고 그렇게 빨리 하늘나라에 갔느냐. 이 못난 형을 이제라도 용서를 해다오. 어머니의 삶은 고생의 연속이었다. 마지막 가시는 길도 편치 않으셨다. 삼배적삼, 무명치마, 흰 고무신 신고 하루 종일 땡볕에서 죽으라 일만 하시던 어머니는 골반을 다쳐 3년 동안 누워 계시다가 욕창이 여러 곳에 생겨 고통 속에 살다 가셨다. 어머니, 미안했어요. 고마웠어요. 어머니, 이제는 눈물 말고 무엇을 말하리까요? 그러나 저도 어머니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태어난 이 강산에 직업군인이 되다. 괄호 열고 1994년 5월 30일 괄호 닫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업군인이 된다니까 동네 어르신들이 야, 이놈아, 너는 군대 먹기가 아니야. 소심하고 용기도 부족하고 부끄러움이 많은 놈이 어떻게 군인이 되려고 그려 하고 말렸다. 그러나 내가 선택한 직업군인의 길에 나의 청춘을 불살랐다. 1980년 6월에 육군 대위 계급장을 달고 중대장 시절에 나이 30살, 매형의 중매로 만난 시골의 이쁜 처녀를 각시로 맞선보고 2달 만에 결혼했다. 당신의 웨딩드레스는 정말 아름다웠다오. 키도 크고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는 더 아름다웠다지요. 헌데 나는 사내란 무릇 술과 친구이지 하며 이쁜 각시 혼자 두고 술과 친구를 더 좋아하여 봉급날은 외상값 다 갚아주고 얇은 봉투만 던져주기 일쑤였다. 서울 변두리 달동네에 살 때 아내가 어린 두 딸을 데리고 월세방 값을 벌어보겠다며 부업으로 구슬 꿰고 인형 눈 붙일 때도 나는 허구한 날 화만 냈다.
월급을 봉투째 갖다 주었으면 아내가 얼마나 좋아했을까. 자식도 둘이나 생겼는데 살림에는 도통 관심이 없는 남편을 탓하지 않고 그녀는 알뜰살뜰 적금을 붓고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는 알뜰한 살림자라는 주부였다. 나는 군인 정신은 투철한 모범 군인이었으나 가정생활은 무심하였다. 이제 와서 생각하니 후회스러워 눈물만 난다. 내가 가장 오랫동안 근무한 곳은 공수특전단이다. 보아라 장한 모습 하늘로 뛰어서서 구름을 찬다. 이 노래를 부르며 병사들과 산으로 들로 뛰어다녔다. 이렇게 전 후방 각지를 돌아다니며 군 생활을 시작한 지 22년 만에 육군 소령으로 퇴역했다. 군 생활을 청산할 땐 마음이 몹시 착잡하였다. 명령체계 일변도지만 엄격한 질서와 동지로 뭉친 군이야말로 내 청춘을 다 바친 곳이 아닌가. 병영을 떠나오는데 흐르는 눈물을 참기 위해 입술을 깨물었다. 일찍이 경험해 본 적 없는 사회에 나가 잘 적응할 수 있을지도 염려가 됐다. 아니나 다를까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떼이기도 하고 세상 물정을 몰라 남의 말만 믿고 투자했다가 수천만 원을 날리기도 하였다. 세상이 온통 사기꾼으로 가득한 것 같았다. 아내는 나에게 제발 남의 말에 미혹되지 말라고 충고했지만 나는 아내보다 사기꾼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인 것이다. 나에게 시집와서 12번이나 이사하고 박봉에 손가락이 닳도록 구슬을 꿰어 월세를 마련했던 아내에게 정말 면목이 없었다. 아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랐던 내가 참으로 딱하기만 했다. 어둠 속에서야 켜진 등불. 퇴역 후 경비 용역회사에 취업했다. 경비들을 감독하는 직업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력이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다. 병명이 중심동맥 폐쇄 시신경 위축으로 추정된다고 하였을 뿐 구체적인 실명의 원인은 찾아내지 못했다. 1996년엔 한쪽 눈이 실명되더니 99년엔 두 눈 다 실명되고 말았다. 세상에, 내 눈이 안 보인다니. 꿈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다.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 벌어졌다. 밤이나 낮이나 캄캄한 세상에서 나는 기가 막혀 대성통곡을 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소경이 되어 평생 아내의 짐이 되느니 차라리 죽어버릴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술을 퍼마시고 목 놓아 울면 아내는 울면서 나를 위로해 주었다. 내가 당신의 눈이 되고 팔다리가 되드릴게요. 그렇게 고생을 시켰는데도 아내는 나를 위해 세심하게 배려해 주었다. 천사가 따로 없었다. 아내와 부둥켜 안고 참 많이도 울었다. 눈물이 강이 되고 바다가 될 것처럼 울었다. 아내는 그렇게 나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오히려 당신은 할 수 있어요 하면서 용기를 주었다. 존재만 있을 뿐 보고 배울 것이 없는 애비도 애비라고 그럼에도 아무 문제도 일으키지 않고 바르게 자라준 두 딸에 대한 애비로서의 부끄러움과 미안함도 어둠 속에서야 켜진 등불이었다. 길이 끊어졌다 생각해 뒤돌아보면 멀지 않은 곳에 또 다른 길이 있고는 하였듯이 시각장애인이 된 나에게 이제 새롭고 확실한 이정표가 보였고 나는 이제 그 길로 굳건히 걷기만 하면 될 것이었다. 그래, 공수특전사에서 그 어려운 훈련도 다 이겨냈는데 내가 겁날 게 무언가, 다시 시작하지 못할 게 무언가, 흰지팡이 짚고 세상에 나와 당당히 걷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반평생 그렇게 눈을 뜨고도 정작 보지 못했던 소중한 것들이 눈을 감고서야 그 짙은 어둠 속에서 서서히 뒤늦게 보이기 시작한 것은 무슨 까닭이었을까. 시각장애인 재활교육을 시작하다. 시각장애인이 되고 보니 할 일이 없어졌다. 원래 부지런하고 일을 좋아했던 나는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고통에 몸부림쳤다. 그러나 지금의 나는 그 고통스럽던 시간들을 이겨내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상을 당당하게 살며 날마다 꿈과 희망을 변주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변한 것은 순전히 아내의 지극한 사랑과 시각장애인 복지관 덕분이다. 하루는 집에서 라디오를 듣는데 시각장애인이 복지관에서 주최하는 등산 모임에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귀가 번쩍 뛰었다. 용기를 내어 집에서 비교적 거리가 가까운 노원 시각장애인 복지관 문을 두드렸다. 거기서 재활 훈련을 하기 시작했다. 점자 교육, 보행 교육, 컴퓨터 교육, 일상생활 교육 등이었다. 아내의 손을 잡고 유치원 교육생이 되었다. 아내는 복지관 선생님에게 나를 인계하면서 신신당부를 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잘 부탁해요. 나는 벌레 씹은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다. 복지관 선생님은 권태환님, 부정보다는 긍정을 선택하세요. 하고 긍정 강의, 긍정에 관한 책을 소개해 주었다. 그래, 한번 해보자 하고 긍정 강의를 듣고 책도 읽으며 조금씩 부정에서 긍정적으로 생각이 바뀌었다. 당당하게 살자. 져주면서 살자. 긍정적으로 살고 긍정적으로 말하자. 항상 감사하며 살자. 긍정 강의를 들으며 내 삶을 돌아보게 되었고 나도 긍정적인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다. 긍정의 책도 많이 읽었다.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며 나누고 섬기는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스스로에게도 행복하다는 것을 알았다. 또 복지관 동료들에게서도 배울 점이 많았다. 눈도 안 보이는데 이틀에 한 번씩 병원에 혈액 투석하러 가는 사람. 걷지 못하여 휠체어 타고 다니는 동료들과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부정이 아닌 긍정으로 당당하게 꿈과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동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희망과 용기를 얻었다. 나는 점차 힘을 얻으면서 복지관 기초재활교육이 끝나자 여러 곳의 시각장애인 복지관을 다니며 더 활기차게 생활하기 시작했다. 컴퓨터도 배우고 장애인 동료들을 위로하는 동료 상담 교육도 받았다. 서울 맹학교 의료재활과정 문을 두드리다. 괄호 열고 2002년 3월에서 2006년 1월 괄호 닫고 2년 동안 안마, 침술 교육을 받았다. 공부도 공부였지만 만학도인 내가 아들딸 같은 친구들과 어울려 놀 수 있다는 것이 참 즐거웠다. 학교 앞 술집에서 동기들과 막걸리도 마시고 노래방에 가서 목청껏 노래도 부르니 젊은 나이로 돌아간 것 같이 즐거웠다. 거기서 만난 친구들이 지금도 생각난다. 병원아, 은성아, 잘 지내고 있느냐? 하지만 나는 늘 배움에 목말랐나 보다. 한번 배우기 시작하니 배움도 중독이 되는지 또 배우고 싶고 더 배우고 싶었다. 2004년 열린 사이버대 부동산학과에 들어간 것을 시작으로 2006년 세종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 서울 디지털대 문예창작학과와 상담심리학과에서 줄줄이 공부했다. 공부머리가 특출나게 좋은 것도 아니면서 여기저기 열심히 쫓아다녔고 열심히 남들 따라 공부했다. 시각장애인이 10년 동안 100대의 명산 완등을 이루다. 여러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등산에도 취미를 붙여 산림청에서 선정한 우리나라 100대 명산 완등을 목표로 정했다. 시각장애인이 무슨 완등인가? 정상인들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하지 않는가? 마음을 굳게 먹자. 아내와 동생 권영철, 그리고 친구 이윤식이 정말이지 눈물겹도록 나를 도와주었다. 또 다른 많은 친구도 나를 위해 소매를 걷어붙였다. 나는 물론 보지는 못하지만 산에 오르면 청정한 공기와 나뭇잎 스치는 바람소리, 산새들의 영롱한 노랫소리를 냄새 맡고 듣고 느낄 수는 있다. 오히려 정상인보다 더 예민한 후각과 청각과 느낌으로 대자연의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려보는 것이다.
2008년 경기 파주 가막산을 시작으로 설악산, 한라산, 지리산, 소백산, 백운산, 두타산, 내장산, 울릉도 성인봉, 홍도의 기대봉, 덕유산 등, 그리고 드디어 2019년 7월 전남 장흥에 위치한 청관산을 마지막으로 100대 명산 완등을 이루어냈다. 동생과 친구들이 준비한 시각장애인 권택환 100대 명산 완등이라는 현수막을 펴들고 사진을 찍을 때 눈물이 핑 돌고 감개가 무량했다. 시각장애인이 100대 명산을 완등한 것이다. 물론 아내와 동생, 친구 이윤식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결코 이루어낼 수 없을 쾌거이다. 2003년 3월에는 금강산을, 2015년 8월에는 백두산에 올랐다. 눈을 크게 뜨고 마음으로 보는 금강산과 백두산 천지는 더 아름다웠다. 동료 상담가가 되다. 괄호 열고 2007년에서 2020년 괄호 닫고 여러 해 동안 시각장애인 복지관과 국립재활원에서 상담사 과정 기초 심화 교육을 12회나 받고 2020년 9월에 동료 상담가가 되었다. 난 군인 출신이라 지시하고 명령하고 교육하는 것이 고정되어 있어 공감해주고 경청해주는 것이 습관이 안 되어 처음에는 실패의 연속이었다. 동료 상담가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 당시 상담 박사님들이 우스개로 600명은 잡아먹어야 잘할 수 있어요 했다. 지금도 좌양좌, 우향우, 지시하고 명령으로 상담을 하는 데가 많다. 가오리 봉사단을 창단하다.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다. 원래부터 나는 배움에 목마른 사람이었다. 뭐든지 열심히 배우는 편이고 군대에 근무할 때도 우리 부대를 시범부대로 내세우곤 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부하들이 매우 힘들었다고 해서 미안했던 적도 있었다. 기타 치는 솜씨가 어느 정도 늘게 되자 동료 3명과 함께 요양원이나 복지관에 다니며 기타 치고 노래하는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작은 봉사가 모여서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하는 가오리 봉사단을 조직했다. 악기도 늘려 하모니카, 색소폰, 기타 연주로 흥을 돋구며 천둥산 박달재를 울고 넘는 우리니마, 찔레꽃 붉게 피는 남쪽 나라 내 고향 노래를 부르면 어르신들이 즐거워하시니 우리도 행복했다. 나는 가오리 봉사단의 초대 단장이 되어 어르신들이 오라는 곳이면 어디라도 뛰어가 노래도 불러드리고 안마도 해드렸다. 봉사의 즐거움이 이런 것인지 행복한 봉사를 150회나 했다. 우리 봉사단이 노원구청장 표창을 받기도 했다. 걷고, 읽고, 쓰다. 괄호 열고 2020년에서 2022년 괄호 닫고 2020년 초에 불어닥친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모두를 얼어붙게 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시각장애인 나만의 운동법을 개발했다. 불암산 밑에 나무와 나무 사이에 긴 끈을 메어놓고 줄을 잡고 걷고 뛰면서 운동을 한다. 새벽 공기 마시며 새들의 응원가에 맞추어 춤을 추듯 줄을 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열심히 즐겁게 2시간 정도 하고 줄넘기, 맨손 체조, 팔굽혀펴기를 한 후에 아파트 260계단을 걸어서 집까지 올라오면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다. 샤워를 하면서 콧노래를 부르면 그야말로 육회, 상쾌, 통쾌, 소확행이다. 남은 하루는 책을 읽는다. 내가 가장 후회하는 것이 평소 독서를 못한 것이다. 내 마음이 정서적으로 황량한 것도 독서 부족에 기인한 것이리라. 그래서 책을 읽기로 했다. 빌 게이츠는 어릴 때 살던 고향 마을의 작은 책방이 나를 만들었다고 했다. 주중에는 1권, 주말에는 3-4권, 책을 그렇게 많이 읽었다고 했다. 결국은 책이 사람을 만든다고 믿는다. 지금 나는 책을 읽고 시와 수필을 쓰고 있다. 그렇게 몰입하니 삶이 더욱 풍요롭고
즐겁고 행복하다. 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쓴 글을 남들에게도 읽히고 싶어 공모전에 제출하여 우수상, 괄호 열고 2021년 5월 장애인 총연합회 문학제, 괄호 닫고 도 받고 장려상, 괄호 열고 2021년 6월 우정사업부 나에게 쓰는 편지, 괄호 닫고 으로 입상했다. 남들이 잘 썼다고 칭찬해주니 어깨도 으쓱하고 계속 글을 쓰게 하는 힘을 얻게 된다. 코로나 시기에 읽고 쓰는 일로 내 삶은 오히려 풍성해졌다. 인생의 절정기를 누리다. 시각장애인이 되면서 나는 인생의 절정기를 누려온 셈이다. 이 모든 일의 뒤편엔 나의 손발이 되어 나를 극진히 돌봐주는 아내의 사랑과 헌신이 있었다. 아내는 자식들 잘 키워 결혼도 시키고 손주들도 돌보고 혼자가 되어 사시는 처형도 잘 돌봐드린다. 병원에도 모시고 가고 반찬도 만들어드리며 주말 농장을 하여 채소도 잘 키워 식구들을 먹이고 현대의상 옷 만들기도 배우고 있다. 배우기 좋아하는 일은 부창부수이다. 참 고마운 아내다. 갈수록 보석 같은 사람이란 생각이 든다. 젊은 시절 고생시킨 게 항상 미안해서 생각하면 눈물만 나온다. 어쩌다가 이렇게 멋진 사람을 만났을까? 다 하늘의 축복임에 새삼 감사가 넘친다. 두 딸도 잘 자랐다. 아내가 삶으로 아이들을 훈계하며 교육을 시킨 덕이다. 큰딸은 시청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사위는 경찰 공무원이다. 작은 딸은 고등학교 교사가 되었다. 손주도 둘이나 생겼다. 참으로 고마운 일이다. 올해 내 나이 70이 넘었다. 돌이켜보니 살아오면서 내가 가장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은 결국에는 나 자신이 아니었을까. 내가 거쳐온 모든 나를 지나 지금 노년의 새로운 나를 찾아가고 있다. 내가 만나고 싶은 진정한 나를 만나러 가는 길에 이렇게 나를 채찍질한다. 그리고 내 가는 길에 두 딸과 사위들과 손자 손녀들이 열심히 응원가를 불러주겠지. 내가 살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제 눈물이 아닌 기쁨이 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남아있는 여행길에 즐겁고 감사하며 행복을 만들어 가자구나. 아내와 두 딸을 눈으로 못 본 지도 벌써 20년이 넘었다. 어떻게 변했을까? 보고 싶구나. 사위와 손자, 손녀도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하구나. 소중한 당신, 미안하고 고맙소. 그리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왜 눈물이 날까요? 구술 작가 조임생.